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 연계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제 수출 연계 생산은 과거에 비해서 약하고 그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중국은 한국 필요 없어 이런 거고 네. 한국은 계속 이제 중국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런 거네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정선영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정선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채널엔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그 박사님이 차장님이시군요. 네, 과장도 박사. 과장도 박사고 네, 다 네. 이게 박사님들이 많으시죠, 그죠? 네, 다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제 소개해 주려고 하시는 이 보고서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의 한 5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들이 어떤 보고서인지 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보고서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착수를 시작했고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다양한 변화가 있어 오고 또 이제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이제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거를 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연구들을 한국은행 내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일환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그리고 아하. 이 보고서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생산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아하. 이 생산 구조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수에만 그 어떤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거를 대외 시장까지 시야를 확대해서 한번 보자.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생산 구조를 평가해 보자라는 그런 시각에서 출발을 하게 된 보고서고요. 조사국 거시분석팀 저희 팀에서 이제 팀원들이 함께 작성을 하였지만 사실 몇 분이 함께 하신 건가요? 총 6분 여섯 분이, 하셨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6명의 그런 온전한 그 연구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조사국 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어떤 무역 보고서라든지 또는 뭐 산업 보고서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다룬 그런 보고서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좀 집약된 것이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 구조, 생산 구조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있고 물건을 만들고 그 만든 물건을 이제 수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안에서만 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전 글로벌로 확장해서 봤을 때 우리 포지션이 어떤 상황인지 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보고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면서 와 이거는 좀 신선하다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뭐가 좀 가장 좀 인상적이셨어요? 우선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집약적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연계성이 높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보고서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교역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구조, 대외 연계성을 감안한 그런 생산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시사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이제 보게 되면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이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간의 어떤 생산 연계가 이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고 근데 그에 또 대응해서 우리는 그런 변화를 좀 못 쫓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어떤 생산 구조 좀 더 나아가서는 기업 구조를 볼 때 그런 어떤 글로벌 공급망 그다음에 글로벌 어떤 생산 연계의 그런 빠른 변화를 좀 전략적으로 좀 감안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네. 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좋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큰일 난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 뭐 시점이 아니지만, 네. 이제 도전과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이 얘기를 한동안 굉장히 많이 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디리스킹, 뭐 디커플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너 빠져 나랑 할 거야 나 혼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네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용어가 이제 제가 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네. 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 교역의 형태는 최종재를 한 나라에서 생산해서 그걸 소비지로 이동하는 소비를 위한 교역입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공급망 관련 교역은 이 생산을 위해서 한 나라에서 중간재나 또는 원자재나 자본재가 이 생산을 위해서
이동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교역의 형태가 나타나는 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관련 교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PC를 이 노트북을 만들어서 판다.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낸다. 이게 이제 소비라고 한다면 네, 전통 이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만든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급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이런 교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 제조에서 그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그 모든 상품의 전 과정이 모든 과정 과정. 안에서 네. 그 다른 국가라든지 다른 기업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게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최근 데이터를 보면 그 글로벌 교역 양의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교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산을 위한 교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절반 정도가요? 네, 절반.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물건을 이걸 그냥 한국에서 난 걸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 뭐 칠레에서 뭘 원재료를 어디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뭘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하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는 게 제일 싸냐? 이게 이제 원칙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게 이제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설명을 계속 해주시면요. 우리나라의 생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산업 구조에서부터 이제 교역 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릴 텐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2020년 데이터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 한 41%, 총산출 기준 41%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중국 같은 약간 제조업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살짝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같은 주요국,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조업에서 생산된 물건은 이제 내수로 소비되거나 또는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게 되는데, 그럼 제조업에서 생산한 그런 생산된 상품이 과연 얼마나 수출로 가게 되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출을 볼 때 지금 당장 그 완제품으로 해서 수출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 추가적인 가공 단계를 거쳐서 나가는, 결국에는 수출될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게 수출로 안 보이고 내수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출로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 게 이제 직간접 수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걸까요? 이게 직접 수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에서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해외로 가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간접 수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추가적인 가공 단계를 거쳐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수로 보이지만 그게 2단계, 3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수출한다. 네, 뭐 이런 거겠네요.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해. 이건 내수 같지만 현대차가 미국으로 가. 그러면 이건 수출인 거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합쳐보면 수출이 되어질 운명인 것까지 이제 다 합친 그 포괄적인 개념이 직간접 수출률인데, 그냥 50%가 네, 넘네요. 이걸로 따져보면 이제 제조업 총생산 중에 절반은 내수지만 절반 정도는 결국 수출될 운명을 타고 난, 그러니까 수출을 위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냥 소비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냥 2배 이상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내수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직간접 수출률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9% 정도 되거든요. 내수가 81% 정도 됩니다. 뭔가 생산은 중국에서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대외적인 충격이 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 생산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중국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 한국 주식부터 파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제일 민감하니까. 네, 어떤 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생산된 게 과연 어떤 상품들이 수출이 되느냐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출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수가 이 생산을 위한 그 중간재, 자본재의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조금 표현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소비 시장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타국의 어떤 생산 활동을 보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수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외국과의 생산 연계성이 상당히 큰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여기서 있습니다. 보면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중간재인 거죠. 네. 특히나 2023년에 중국은 진짜 뭐 80%네요. 네, 중국은 자본재까지 합치면 90% 정도. 90%.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 얘네들이 가서 어떤 물건이 돼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물건이 되기 위한 중간재라는 성격인 네. 거고,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소비와 관련된 공급망이 아니고 이제 생산과 관련된 네. 여기에 이제 너무 큰 비중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도표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의 구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아. 이 대중 수출 같은 경우는 이 생산과 연계된 그러니까 중간재 자본재해 비중이 90%가 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시장을 보고 나가는 수출이고요. 그쵸.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기지 어떤 생산 활동과 연계된 그런 수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생산 연계성을 봤을 때 이 생산의 연계성, 그러니까 생산을 위해서 나가는 수출은 당연히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제가 이 도표를 담은 이유는 이제 최근에 그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 비중이 엎치락뒤치락 바뀌었다. 하잖아요. 네, 뭐 네, 바뀌기도 하고 네, 거의 네.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 생산과 연계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여전히 월등히 높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위한 수출이기 때문에 이 생산 연계성은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생산 연계성이라는 게 사실은 소비 시장을 보고 가면 이게 그냥 일회성 수출로 끝나지만 생산 그쵸. 연계는 자국에서 계속 1차, 2차, 3차, N차 이렇게 약간 맞아요. 순수 효과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그런 수출 모습이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연계성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어려움이 느껴지실 텐데 내가 만드는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나가서 그냥 팔리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공장에 또 들어가서 무슨 물건이 만들어져서 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노출이 많이 돼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네.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엔드 포인트에서 이제 대외적인 충격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생산 과정 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미 노출이 그냥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그러네요. 리스크 측면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제가 파악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처음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해외 투자자가 이런 환경을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위험도가 노출이 많이 돼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게 어떤 대외적인 리스크가 클 경우에는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좋으면은 좋을 때는 더 좋은 좋으면 거니까. 더 좋게 이제 네.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이게 좀 양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이제 베타가 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네. 여기서 확인이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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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반면에 이제 서비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일단 서비스 수출만 비교해 봤을 때 글로벌 단위에서는 이 서비스 수출이 약 상품 수출의 한 3분의 1 정도 규모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품 수출이 한 5분의 1 정도의 수준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좀 미진한 편이고요.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 세계 글로벌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한 6.0% 그런 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하회하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서비스 수출 내 비중인데 이 서비스 네. 수출 내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 서비스 수출인 여행 운송의 비중이 이 글로벌에 비해서는 높고요. 반면에 이제 고부가 가치이고 어떤 제조와 연계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간재 서비스 수출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부진은 이런 어떤 제조와 연계된 서비스, 중간재 서비스의 부진이 그것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비스를 수출한다라는 개념이 딱 와닿진 않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와닿는데 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거는 여기 보면 금융, 보험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네요. 그죠? 네, 뭐 그런 FDI나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가는 아하. 부분도 있고요. 가장 쉽게는 클라우드 서비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뭐 이렇게 그 온라인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런 그쵸.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게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어떤 기업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중간재로 들어가고 있는 요소고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서비스 수출의 어떤 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교역량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세계화가 뒤로 간다, 디글로벌라이징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비스 수출은 보고서의 내용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탈세계화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또 일면에서는 글로벌 교역의 모습이 그렇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제조업 상품 중심의 교역의 모습이 이제는 서비스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와 서비스 간 융합을 통한 교역의 구조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세계화가 안 끝났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세계 모습이 바뀌었다. 네. 근데 서비스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금융 아니면 아까 클라우드 얘기하셨지만
이거 다 미국이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그런 네, 개념이잖아요. 네,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네. 그 비중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것도 놀랍고 국내는 아직 그게 좀 비중이 작다는 것도 좀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서비스 수출 부분에서 사실은 미국의 어떤 지배력이 상당히 독보적이었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부터는 중국의 어떤 그 서비스 수출, 특히나 IC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이 서비스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들 알다시피 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보면 이거는 지금 그 워낙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5년 평균으로 무빙 에버리지를 한 건데 이걸 보면 이제 수출이 2010년대 한 초반까지는 굉장히 한 4%포인트 내외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그런 경제 성장 기여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수출 구조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수출은 대외 생산 연계를 기반으로 한 수출인데 그렇다면 대외 생산 연계 쪽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를 이제 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림은 글쎄요. 저는 이 그림이 여기서 이게 보입니다. 쭉 이게 보이네요. 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네, 점. 아무래도 이제 수출의 기여도도 뭐 있지만 이제 저성장인데 그 와중에 이제 수출 기여도도 낮아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도 늘 얘기하시는 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 뭔가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런 거 보면서 딱 느낌이 오네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수출 연계 생산과 관련돼서 이거를 이제 사이클적인 경기 변동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구조적 요인으로 이거를 이제 방법론을 이용해서 분해를 해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아래쪽이 어떤 경기 변동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연계 생산의 변화인데요. 사이클적인 요소도 사실 2010년대 중반 들어서는 평균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최종 소요가 늘어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에 반응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경기 변동적인 요소로 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외적인 상황 자체가 네. 좀 경기가 부진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단 그래프는 이게 생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와 구조. 네. 이제 다른 나라 간의 생산 연계 구조가 변화하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본 건데 이걸 봤을 때 이제 다른 나라와의 어떤 생산 연계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연계 생산이 약해지는 게 단순히 대외적인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과거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생산 유도가 이제 그 힘이 약해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물론 아까 밑에는 이제 그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거고 이거는 위에는 생산 구조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08년 이때부터인 거잖아요. 이때부터 떨어진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는 세계화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리쇼어링 얘기 나오고 네. 미국이 막 그런 변화가 네. 있었을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것도 생각이 드네요. 계속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진행될 여지가 높다라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연계 생산이 중국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국과의 연계 생산을 얼마나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세부 산업별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제 그림 보고 와 이거 어떻게 그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 진짜 네.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네. 아니 이거 각 분야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이걸 중국하고 같이 중국하고 같은 팀 만들어서 한 거를 따진 거잖아요. 그 비중이 얼마나 네. 줄었는지도 네,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실제 분석은 이제 저희 팀의 정동재 박사님께서 진행하셨는데 그러셨군요. 이 네. 결과를 저희도 보고 네. 굉장히 직관과 너무 맞아 너무 직관적이고 네, 너무 직관적으로 좋았어요. 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결과라고 이렇게
사후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제 네. IT를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니까 IT가 매우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과의 연계 생산이 이 섬유의복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점차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2000년대 초반에는 철강, 화학, 그다음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이 네. 생산 연계의 약화가 2010년대 들어서는 석유 정제, 석유 아하. 화학 쪽에서 나타나고 네. 이게 상당 기간 IT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탄탄한 연계 생산 구조를 보였는데 이게 201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는 줄었다는 그것마저도 거죠.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중국이랑 같이 만드는 물건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네. 거죠. 섬유복은 1996년부터 그냥 안 하기 시작한 거고, 그죠? 네. IT는 마지막까지 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중국이 이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내재화를 어느 정도 본격화한 시점이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팀 프로젝트를 한다 치면 네. 나 너랑 안 해 이런 거잖아요. 네. 네가 할 수 있는 혼자 거 나 할 수 있어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중국이 계속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네. 메시지를. 근데 사실은 대중 수출의 많은 부분이 사실 IT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IT 쪽에 이제 생산 연계가 약화되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우리의 향후 어떤 대중 수출 구조에도 상당 기간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중간 이 IT 제조업 수출 연계 생산이 어떻게 각국에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이 그래프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밑작업에 많은 테크니컬한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이슈로도 보고서를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 연계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녹색이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제 수출 연계 생산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약하고 그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빠져.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중국은 한국 필요 없어 이런 거고 네. 한국은 계속 이제 중국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런 거네요. 네. 굉장히 이게 약간 비대칭적인 그러네요. 모습이죠. 네. 뭔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IT 제조업 간의 이제 수출 연계 생산이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이제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데 이 IT 제조업 수출 연계 생산이 그러면 각 여러 가지 국가로 봤을 때 구조적 변화가 이제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연계 생산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받아가느냐? 이제 베트남이 많이 받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생산 기지 같은 것들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산업만 나가다가 이제는 여 산업군이 이제 다양해지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수출 연계 생산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이 진짜 크네요. 그죠? 네, 네. 이게 아무래도 IT 쪽에 영향이 그러네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제조업 중간재의 상호 의존도를 보면 이게 중국의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기술력을 높임으로써 내재화를 많이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시장은 아직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의 중간재 의존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 높아지는 것과도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서. 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엄청난 노고가 들어간 그림인 것 같고, 그리고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굉장히 우리가 위험에 노출돼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서비스 수출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을 수출한다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비스의 형태를 이제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거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여행이나 운송, 물류 이런 부분을 좀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든지 ICT 서비스 또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또는 최종재 형태의 뭐 의료교육 서비스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서비스업 수출의 개념이 낯선 것은 네네. 과거에는 서비스가 비교역제고 그다음에 내수 시장에 한정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역제라는 말과 사실은 맥락이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서비스 수출이라고 하면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를 수출을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아니 이거 뭐 머리 깎아주는 거 아닌가? 그걸 어디서 뭐 수출을 네. 하나? 뭐 이런 느낌. 노동 집약적이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 서비스의 수출을 좀 드라이브하는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서비스 수출이라는 용어보다는 디지털 개혁이라는 말이 요새는 좀 더 디지털 개혁이요? 좀 더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수출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수출이라는 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직 막 딱 감에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하실 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개념 간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업 외의 부분이 이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다 보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는 비교역제야. 또는 이제 이거는 내수 시장에만 기반을 하고 있어. 그다음에 노동집약적이야. 요런 이제 틀에 좀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디지털 기술,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런 양 상호 업종 간의 그 기술 융합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이 분리막을 좀 깨는데 아직은 조금 두려움이 있지 않나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서비스 수출이 좀 더디다 이런 걸 보면은 아닌데 콘텐츠 우리나라 좋던데 오징어 게임도 있고 이번에 이제 흑백 요리사 이거 엄청 재밌잖아요. 보셨나요? 흑백 요리사? 이야기는 이분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엄청 다들 재밌게 보셨을 텐데,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거는 좀? 확실히 뭐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우리나라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 쪽에서 이제 수출이 좀 레벨로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네네. 글로벌 시장이 확대된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형태고요. 근데 사실 글로벌 단위에서 보면 이 문화 콘텐츠 쪽의 서비스 수출이 상당히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죠. 이제 OTT를 중심으로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이런 쪽 아마존 프라임 이런 쪽에 이제 콘텐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게임 산업 진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롤이라든지 그쵸. 포트나이트, 뭐 클래시 오브 클랜 최근에 50이라고 그 게임 봤는데 소름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의 뭐 그 보시면은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그리고 넷마블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사실은 중국의 텐센트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의 어떤 글로벌 그런 게임 시장의 장악력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네,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화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K 콘텐츠 수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맞아요. 그 유명하신 저명한 음악가라든지 또 최근에 이번에 또 노벨 네, 그래서 문학상. 한강 작가님 그 그러니까요. 노벨 축하드립니다. 문학상으로도 네. 이제 인정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좀 내수 기반에 치우쳐 있다 보니 이 확장력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게 내수에 머무는 게 아니고 서비스도 수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이제 넷플릭스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도 OTT 있거든요. 웨이브도 있고 티빙도 있고. 근데 이게 아마 다 내수 지향적인 그런 컨텐츠만 있어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히 제조업 육성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구조적인 변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좀 세게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수가 진짜 살아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내수만을 그쵸. 기반으로 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2010년대부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제조업 부양책을 많이 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조 2025라든지 뭐 인터넷 플러스라든지 그래서 이제 제조 기술을 이제 첨단화해서 이제 내재화 기술 자립력을 높이고 또 이제 제조 기술과 디지털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이제 제조업 외에 기타 산업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산업 정책들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고요. 그 결과물이 사실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의 뭐 알리를 중심으로 한 CBC라든지 네. 그러니까 국경 간 전자상거래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게임 산업, 그런 문화 콘텐츠 진출, 그 다음에 뭐 중국의 IT 서비스 수출 그 규모의 확대 그런 부분들이 이 중국의 장기간의 산업 정책들의 어떤 결과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장님께서 써주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하고 또 이제 산업에 계신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의 지금 생각의 방향이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너무 구분을 정직되지 말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제조 기업도 어떤 서비스 역량을 같이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쵸.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는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점에 왔고요. 사실 이 변화는 뭐 최근이 아니라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기업 맞아요. 같은 경우 보면은 공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도 굉장히 상위 탑에 랭크되는 그런 제조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 시키는 거죠. 네. 진짜 얄밉죠. 이게 뭔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머리 자기 머리 쓴다고 네. 그러면서 이 허드렛들은 다 지키고 그러니까 제조업 뭔가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근데 자기는 머리 쓴다고 나는 디자인 바이 애플은 디자인만 해. 네 만드는 건 네가 만들어 다 시키고 근데 이제 부가가치는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좀 안타깝죠 보면. 네, 그래서 이 제조 역량이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서비스 기술과의 융합이 어느 정도로 이제 순조롭게 그다음에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이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업이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비스 부분이 특히 좀 중요한 게 서비스는 결국 기술 간의 융합인데 이 기술 간의 융합은 융합되면 될수록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술 융합을 가로막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을 가로막는 그런 불필요한 규제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고 재편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살아남고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최준 박사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보고서 어필 좀 해주세요. 이제 준 보고서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실은 부분들이 이 구조 변화를 다루고 있는 이런 보고서들일 텐데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서 많이들 발간이 되고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보고서들이 나올 텐데 그런 보고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관련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보고서를 보시다가 이제 거기 있는 저자들한테 좀 문의를 하시면은 아마 좋은 답변을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깜짝 놀라는 게 아니 그 집값을 잡으려면은 강남의 교육을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있었죠? 사과 값을 잡으려면 수입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반에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그 한국은행에서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돼.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단다. 이런 얘기를 던져주실 것 같은데 계속 저희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행 정선영 차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